네 번째 질문, 주제통합, 예술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단 번호부터 써봐야 되겠죠? 문단 번호부터 써보도록 합시다. 주제통합이니까 두 개의 문단, 두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거부터 가보면 하나, 둘, 세 개의 문단, 그리고 네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 자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선생님이 읽을 때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읽을 거야. 한꺼번에 다 읽을 텐데 너네가 문제 풀거나 복습할 때는 한 지문 따로 보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풀고 또 한 지문 따로 보고 그것과 관련된 따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줄 거야.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물론 첫 번째 문단은 안 나오면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겠지. 근데 대부분 첫 번째 문단에 나온다고 보면 돼. 한번 가보자.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 야, 우리한테 예술작품을 통해서 예술가들 우리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 물어봤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을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로 규정하고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 밑줄은 이게 이 글 전체의 중심 화제예요. 뭘 말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라고 본 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야. 그런데 이러한 그의 예술가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본 거잖아. 그러면 이 글에서는 뭐가 나오겠니?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그의 예술관 이거잖아. 그 다음에 나올 건 뭐겠어?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의 세계관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의 세계관과 이런 예술관을 뭐 하겠니? 연결을 시키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일단 몇 번, 무조건 두 번씩 읽어야 돼. 두 번 이상씩.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겠구나.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보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외부 지문이나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나오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을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았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냐? 진료가 뭔지 형상이 뭔지 설명해 주겠지?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밑줄이에요. 두 개를 묶어주는 거니까 그냥 밑줄입니다. 하나의 실체로 보았다. 뭐가 합쳐진 거야?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거야.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됐대. 그럼 진료가 뭔지, 형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진료의 개념입니다. 진료란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물질적 재료입니다. 그리고 형상은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한다. 그는 예술작품의 진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죠. 그 예술관과 세계관이 맞닿아 있다고 했잖아. 그의 세계관은 세계는 진료와 형상으로 나눠져 있다. 그치?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도 이어졌어? 예술작품에도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진료와 형상 다시 한 번만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진료는요, 물질적 재료입니다. 물질적 재료. 그럼 형상은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재료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 재료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보편적 개념, 가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본 거야. 자, 이거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이 뭐니? 본질, 가치 이런 것들이겠지. 형상을 어디에 담아? 진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한다라고 해서 진료는 뭐겠냐? 이런 캔버스, 물감 이런 것들이겠지.
재현한다. 그래서 세모 그래서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술가가 담은 사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예술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뭐가 된다? 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러면 예술가는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형상을 진료를 통해서 그려내는 거잖아. 그럼 감상자는 뭘 통해서? 그 진료를 통해서 그 진료 담은 사물의 형상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가 된다라고 본 거지. 현실 세계의 본질, 가치를 이해하는 매체가 뭐다? 예술작품이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밑줄은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 할 거냐면요. 바로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을 어떻게? 진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문단 가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을 현실 세계에 모방한 사물로 봤습니다. 그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전달한다고 본 거야. 지식과 깨달음을. 그러면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은 진료야, 형상이야? 예술가가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은 진료입니까? 형상입니까? 형상이죠. 형상을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예술가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모든 사물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됐다. 진료는 물질적인 재료, 형상은 보편적인 개념가치 본질. 이게 본질인 거야. 그러니까 현실 세계, 이거 위에서 말했잖아. 본질. 현실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현실 세계의 깨달음과 본질을 뜻하는 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작품도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술가는 사물의 형상,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진료, 물감이나 페인트라든지 뭐런 캔버스라는 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담아 재현합니다. 그러면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뭘? 사물의 형상, 사물의 형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사물의 형상이 뭔데?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 따라서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뭐가 된다? 매체가 된다. 통로가 된다라고 본 거죠.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됐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모든 사물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진료는 물질적인 것, 형상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 본질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럼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진료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그 예술가가 그리고자 하는 형상,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작품이 매체가 된다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문단 가보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가는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니? 누구의 견해가 나오겠니? 실러의 견해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밑줄 긋게. 어쨌든 실러의 견해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 실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가보자. 당시 18세기죠. 당시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던 현실에 환멸을 느낀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키우고 높일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 해결책으로 뭘 선택했어?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뭐니? 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거지. 그러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자면 시민들의 도덕성, 이건 뭐가 되겠니? 형상이야, 진료야? 형상. 그러니까 예술작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야. 예술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이게 형상인 거야. 그걸 물질적인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료고. 그래서 도덕성을 높일 방법을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예술을 선택했어. 그는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이라고 했죠. 나타나고 싶은 형상을 예술작품의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뭐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이라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한다고? 더하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럼 앞에가 1이야. 그럼 뒤가 2가 되겠지. 또한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야. 자,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세모하면. 자, 실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술가는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고, 두 번째,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진료는 뭐였어? 물리적 재료였잖아. 얘가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 덜 드러나야지 형상,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뒤에 얘가 나오겠죠?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하여 인체의 고운 피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대리석이 지닌 표면의 거친 특성, 얘가 뭐가 되겠니? 얘가 물리적 성질이지.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매끄러운 피부의 미적 가치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 여기 정리됐죠. 이렇게. 자, 이런 생각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죠. 진료와 형상. 그래서 미술작품을 통해서 지식과 깨달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된다. 이 생각은 누구한테까지 이어졌냐면 실러한테까지 이어졌어요. 실러 18세기는 사회가 좀 불안정했던 것 같지?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뭐를 높일 수 있다? 도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술로 생각한 거지. 예술은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료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예술적 감각을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야. 진료를 담아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가 가진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거친 표면의 특징, 이런 물리적 성질을 있으면 온전히 전달이 안 된다고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견해? 실러의 견해가 돼. 자, 가보자. 실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계승했습니다. 예술가는 형상을 뭘 통해서 드러낸다? 진료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잖아.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형상을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근데 그 형상이라는 건 본질, 가치 이런 거잖아. 그래서 도덕성,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인 거야. 그래서 실러도 마찬가지야. 예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술의 작품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진료를 통해서 도덕성이라는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들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야.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가는 18세기 비판가 실러에게 이어졌고, 실러는 정치적 혼란과 폭력의 시대에 시민들의 도덕성을 회복할 방법을 고민했고, 그 방법이 예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술가는 아름다움이라는 형상, 아름다움이라는 건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움은 물리적 재료가 아니야. 가치야, 본질이야.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즉 형상을 예술작품의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데 진료의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단 말이지. 그래서 대리석의 거친 표면은 매끄러운 피부의 미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끄러움이라는 거는 미적 가치야, 가치. 매끄러운 물리적 속성의 가치야. 따라서 예술작품의 진료는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본 게 실러의 견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의 견해를 이어받은 실러의 견해까지 이어졌어요. 자, 네 번째, 반면이라는 말이 나왔죠. 반면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견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반면, 20세기 미술 비평가 그린버그는 누구의? 실러의 견해를 반대되죠.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장이니까 바로 밑줄 긋고 가자. 진료가 불투명해야 된다라고 본 거야. 왜 불투명해야 된다고 봤을까? 읽어볼게요. 그가 생각하는 예술은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술이 교육, 정치, 의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야. 근데 아까 실러는 예술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지? 도덕성을 높이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예술을 사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단으로 쓴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그린버그 입장에서 보자면 실러는 예술을 도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은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본 거지. 그 안에 특별한 의도를 다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술가가 진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진료의 물리적 성질, 아까 거친 표면이지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 가령 화가가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등에 집중할 때 그런 것들이 표면, 이게 뭐니? 캔버스의 평면이라든지 물감의 색채와 질감, 이게 바로 물리적 성질이란 말이야. 여기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만이 지닌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거야. 즉 회화에 사용된 진로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미적 매체가 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됐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질감. 이게 뭐라고? 물리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린버그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실러는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예술을 사용한 거지. 예술품을 사용한 거지. 수단으로 본 건데, 이 사람 입장은 약간 수단으로 본 거야. 예술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그치? 그렇다면, 이 물리적 재료가 지닌 불투명성이 그대로 기능해야 된다고 본 거지. 왜? 그럼 물리적 성질, 캔버스의 평면이라든지, 물감의 색채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야말로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 회화의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담겨서는 안 돼. 예술 작품은 그 예술 자체여야 돼. 회화는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 표면, 이런 것들이 회화의 특징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보자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그린버그 예술관 가자. 20세기 미술비평가 그린버그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있는 그대로야.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여야 돼. 그지? 그는 예술이 교육이나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 실러의 견해랑 얘는 다르죠.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술가는 진료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차원 평면으로 그리기 때문에 회화가 아름다운 거야. 그 색감의 색채가 있기 때문에 회화가 아름답다는 거지.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가진 표현 가능성. 또한 예술의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의 순수성이지. 그러니까 회화를 가장 회화답게 만드는 건 2차원 평면, 색채, 질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화가는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회화의 고유한 순수성이 실현된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회화의 진료는 회화 장르를 규정하는 미적 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료가 없다면 회화도 없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됐어? 이해됐지? 한 번만, 본문 한 번만 읽어봐. 눈으로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 라고 본 거야. 근데 그의 이런 생각은 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그의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진료는 물질적인 재료, 형상은 보편적인 개념이나 가치 본질이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겠죠. 여기 담겨 있어요.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형상을 진료에 담아낸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형상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본질, 뭐 그런 것들이겠죠. 또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바로 형상이죠. 예술 작품을 통해 재현한다라고 본 거.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예술가는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졌죠. 그 당시가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는 현실이니까. 그때 도덕성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함양 기르고 도덕성을 기르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예술로 본 거야. 그럼 여기서 키우고자 하는 목적은 뭐니? 도덕성 함양이지, 걔가 형상. 그리고 예술이라는 진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술이라는 진료, 아름다움이나 형상을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본 거지. 이게 실러의 생각인 거야. 거친 표면의 특성은 아름다움이라는 걸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물리적 속성을 좀 배제해야 된다라고 본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은 예술을 뭘로 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린버그 입장은 수단으로 본 거야. 도덕성 회복의 수단으로 그림을 본 거지. 이에 반해 그린버그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성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야. 예, 이 사람은 예술작품은 정치적, 뭐 교육적 이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그림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그래서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는 거, 평면, 색채, 질감 이런 것에 집중했을 때 회화만이 가지는 그 순수함이 드러난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순수 미술이죠. 순수성. 그러니까 예술 작품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 이거 본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화에 사용된 진료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적 매체라는 말이 나오잖아. 여기서 미적 매체는 뭐 결론 다시 말하면 보겠어.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기준이 바로 미적 매체다. 이렇게 본 거죠. 됐어요? 남은 난 바로 가도 됩니까? 남은 난 바로 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하자. 1968년 동그라미 예술가 브로타스 동그라미 자신의 아파트에 전시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제목의 설치물은 당시 예술계에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했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나 봐. 1968년 브로타스가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한 후 번호를 붙여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한 이 설치물을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미술 비평가 로절린드 크라우스는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명명하며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라고 된 거죠.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겠니? 새로운 포스트 매체 조건 이것과 기술적 지지체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브로타스가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제목의 설치물인데 얘는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봐봐. 그림, 사진 등을 수집했다. 그림이랑 사진을 수집했어. 그리고 거기다 번호를 붙여넣어서 미술관의 작품처럼 전시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 이걸 예술이라고 봐야 돼? 예술이 아니라고 봐야 돼? 이런 상황이 됐지. 그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 미술 비평가 로저린드 크라우스는 이런 예술계 상황, 어떤 상황, 예술로 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명명했어. 포스트 매체 조건은 그럼 결국 뭐니?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뭐가 없는 상태야? 기준이 없는 상태야. 그게 포스트 매체 조건. 명명하면서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다라고 배우죠. 자, 여기서 두 개만 하고 갈게요. 포스트 매체 조건, 그 다음에 기술적 지지체. 여기 보면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는 건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기준이 없는 상태를 포스트 매체 조건. 그 다음에 기술적 제재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개념이야. 새로운 매체. 매체라는 건 뭐지? 매체는 뭐였어? 이 앞에서는 매체가 뭐야? 매체? 전달자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거야. 자,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옆에 가자. 정리하고 갈까요? 1968년 예술가 브로타스는 자신의 아파트에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설치물을 전시했습니다. 얘는 이제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 사진 등을 수집하고 번호를 붙여서 전시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설치물은 예술로 규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에 미술 비평가 로저닐드 크라우스는 이런 예술 상황, 그러니까 예술로 규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트 매체 조건,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죠. 이게 새로운 매체 개념입니다. 기술적 지지체가. 자, 첫 번째 문단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포스트 매체 조건 상황이구나.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만 봅시다.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갑시다. 두 번째 문단 했나 지금? 아니다. 해야지 지금. 세 번째 문단 가는 거지 지금. 정신이 없어 이렇게. 자, 두 번째 문단.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기술적 지지체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설명하기 위해 다른 걸 먼저 설명해.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했다. 기존 매체를 뭐라고 규정했다고요? 지지체입니다. 지지체. 얘는 먼저니까 이렇게 하고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 즉 예술을 규정할 만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시대 이전, 기준이 있었던 시절에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라고 불렀다. 그래서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물질적 지지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게 뭐밖에 없었다고 본 거야.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했단 말이야. 그게 매체, 지지체. 매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사용하는 예술이 되는 거야. 그게 지지체야. 예술 지지체 그러면 이걸 사용했을 때 예술이 되는 거야. 이게 예술 지지체인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걸 예술로 규정할 때 그 조건이 되는 애들이 있지. 걔네들이 대부분 다 뭐였어? 물리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 지지체라고 본 거야. 알겠지? 옛날 회화들은 뭐 있잖아. 2차원 평면, 색채, 뭐 표면, 질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지지체겠지? 그런 게 있으면 회화의 특징을 보여주잖아. 근데 지지체인데 얘는 물질적 지지체인 거지. 물리적 특성에만 의존하니까. 하지만 이 물리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았다라는 거야. 누가? 크라우스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얘네들은 다 뭐? 비물질적인 게 되죠. 자, 여기 잠깐 가자. 잠깐 가볼게요. 일단 문제가 된 건
첫 번째 문단에서 1986년에 독수리 부지 이거야. 이걸 보면서 이걸 예술로 봐야 돼? 사람들이 예술로 봐야 돼? 예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예술로 규정할 만한 뭐가 없었어? 기준이 없었던 거지. 그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 뭐라고 불렀어? 무슨 세계, 뭐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규정할 만한 기준이 없는 걸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돼? 지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지지체는 뭐냐? 물질적 요소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야. 그게 지지체야. 그러니까 이 지지체가 있으면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그런 지지체가 다 뭐였어만 했어? 물질적인 것이었어. 물리적인 것이었어.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그냥 물리적 지지체. 이런 물감과 이런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면 이런 예술 장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그랬는데, 하지만 이 물질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뭘로만? 물질적 요소로만 한 거야. 회화, 그러면 2차원 평면, 색채, 물감의 질감, 이거야. 이렇게 환원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지지체에는 이런 물질적 지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물질적 지지체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라? 공간과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비물질적 요소도 뭐로 인정해야 된다?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지지체로 인정한다면 이걸 사용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예술이 되는 거지. 예술의 구성 요소들도 얘네들도 된다라고 본 거야. 됐습니까? 이거 좀 이해되냐 이게? 그러니까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지지체는 물질적 지지체만 있었어. 그런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이거 예술을 봐야 돼 말아야 돼? 기준이 없어진 거야. 그걸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본 거야. 야, 그럼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명령하고 그럼 우리 지지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본 거지. 그지? 그래서 지지체에 대해서 본 거야. 됐습니까? 그지? 근데 그때 지지체가 무슨 지지체야? 기술적 지지체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기술적 지지체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지지체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지체는 예술 작품을 이루는 물리적인 속성이었어. 지지체. 얘가 있으면 뭐가 돼? 예술이 되는 거야. 근데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그것들이 다 물리적인 지지체였어.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다 물리적 지지체. 하지만 물리적 지지체는 예술 작품을 특정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만 해버려. 이건 안 돼. 이거 말고도 다른 지지체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공간, 소리,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도 예술 작품의 구성 요소로 봐야 된다.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단. 조금 이해돼? 자꾸 글을 자주 읽어봐야 돼.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는 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기존 매체를 뭐라고? 지지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지체라고 규정했어요. 기존의 지지체란 예술 작품의 구성 요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예술 작품 구성 요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돼. 회화의 구성 요소가 이거야. 이거 있으면 이게 회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 작품의 대부분이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부르고? 물질적 지지체라고 부르고. 그러나 크라우스는 이러한 물질적 지지체가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 환원한다고 비판한 거야. 회화? 그럼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림, 색채 이용해서 질감을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환원한다고 비판해. 그러면서 그녀는 예술 작품의 공간, 소리, 이미지 등 이런 비물질적 요소도 뭘로 인정해야 된다?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본 거지. 그래서 물리적 지지체 말고 비물리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본 거야. 그래야지만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던 그런 작품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단.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지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설명이 길어진 거야. 기술적 지지체 할 건데 그럼 먼저 지지체부터 알아야 돼. 지지체 하면서 옛날 건 물리적 지지체, 거기다가 비물리적 지지체도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지체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한 클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예술 작품을 뭐라고 규정해? 기술적 지지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부르며 기술적 지지체 나와 있죠.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야말로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으니까 밑줄은 어디? 여기가 되겠습니다. 예술도 조금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예술 작품을 뭐라고? 기술적 지지체라고 부른 거죠. 복합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물질적 지지체, 비물질적 지지체 두 개 합쳐져. 이게 기술적 지지체. 또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지지체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규칙인데,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야말로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 뭐냐? 규칙 겹침이란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으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지. 지지체만으로, 걔네 지지체들이 서로 겹치면서 지지체만으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인 거야. 자, 이거 볼게요. 그러고서는 물질적 지지체와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의 예술 작품을 이제 기술적 지지체라고 규정한 거야. 기술적 지지체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독수리부 있지? 그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지지체라고 보는 거지.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뭐라고? 규칙이야. 그런 지지체들을 공간, 시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규칙이 있을 거잖아. 그 규칙이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이 뭐 아까 물질적 지지체, 물리적 지지체 마찬가지야. 색감, 질감, 시간, 공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규칙이 서로 맞물려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규칙 겹침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뭐 소리는 어떻게 사용돼야 돼? 뭐 물감의 터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규칙이잖아. 그런 규칙이 섞여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규칙 겹침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자꾸 글 읽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머리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자꾸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읽었을 때, 또 그 다음에 읽었을 때 이게 자꾸 쌓이면서 개념이 조금씩 잡혀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 겹침에 나타나는 예술 작품이야말로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포스트 매체 조건은 뭔데? 예술 작품을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을 때를 포스트 매체라고 했지. 야, 그때 예술이 뭔데? 바로 기술적 지지체들의 규칙이 서로 겹치면 돼.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잖아. 그게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이지 라고 본 거죠. 규칙 겹침을 통해 기술적 지지체만으로 새로운 미적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기술적 지지체, 뭐 공간, 뭐 이런 것들, 지지체들의 물리적, 비물리적 지지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복합 구조 있지? 그런 것들로 해서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다. 이거야. 이게 기술적 지지체라는 거야. 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들이 결합해서 복합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 읽어볼게. 왜냐하면 이 설치물은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 한번 해볼게.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 여기다가 독수리가 지닌 이미지, 전시 공간과 같은 비물질적 지지체가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 지지체지. 두 개가. 전시 공간과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 있으니까. 동시에 그림의 회화 방식,
촬영 기법,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뭐니? 규칙이지. 규칙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볼까? 회화 방식 어디서부터 밑줄 그을까? 아예. 이게 뭐겠니? 이게 규칙들이야. 그림의 회화 방식 규칙, 사진의 촬영 기법 규칙,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 규칙. 이런 복합적 지지체, 동시에 그림의 다양한 규칙들이 맞물리면서 이 설치물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써? 예술 지지체들의 겹침, 규칙들의 겹침이지? 이걸 통해서 설치 예술로서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본 거죠. 됐습니까? 밑줄은, 선생님 밑줄은 어디다? 여기다 할 것 같아요. 기술적 지지체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물질적 지지체, 비물질적 지지체, 그리고 규칙들이 서로 겹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설치 예술로서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해줘. 어디서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할까? 서로부터? 아니, 다 이어, 그냥 쭉. 다 이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자, 다음 갑니다. 정리하고 갈까요? 네 번째입니다. 현대미술관 독수리부가 기술적 지지체에 해당하는 이유가 뭐냐?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로 볼 수 있어요. 이 설치물에는 그림, 사진 등의 물질적 지지체와 독수리의 이미지, 전시 공간, 또 시간 등의 비물질적 지지체가 존재하지. 그리고 이 지지체가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 지지체들의 복합 구조야. 물질적과 비물질적. 거기다가 그림의 회화 방식, 사진의 촬영 기법,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 등이 서로 맞물리는 거지. 그래서 이 규칙들이잖아.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진 거야. 그 결과 설치물은 설치 예술로서의 독자적인 미적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들의 겹침, 그러니까 기술적 지지체들과 규칙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온 거잖아. 그래서 미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본 거죠. 쉽지 않다.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체라는 말의 의미와 지지체라는 말의 의미만 잘 알면 될 것 같아. 지지체와 규칙 이런 것만. 그러니까 예문이 없었다면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 독수리부를 예로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사진, 그림 이거 물리적 지지체잖아. 거기다가 독수리가 가지는 이미지 또 공개하는 장소, 시간 이런 건 비물질적인 지지체잖아.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진의 규칙, 그림의 규칙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침으로써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으로써 새로운 예술 미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본 거지.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창안의 조건,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야. 예술가가 뭘 해야 된다고? 예술가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지. 기술적 지지체 새로운 규칙인 거야. 규칙이라는 건 뭐겠어? 기술적 지지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얘네들을 서로 규칙들을 서로 겹치는 거지. 그래야지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의 창안은 예술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야.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해 규칙으로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야. 우연히 이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또한 예술가는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기존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등의 작업 등을 통해서 예술을 사용하는 매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라고 했어. 이거 일단 보면 얘가 말하는 건 두 가지겠네.
첫 번째가 뭐냐?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또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해 규칙으로 확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는 우연히 포착하는 거고 여기는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 다양한 지지체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을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구속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예술이다로 지정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이건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 저렇게 포스트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야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런 편견을 깨고 이것도 예술이야 라는 걸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새로운 지지체 규칙 겹침을 통해서 기술적 지지체를 서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들어내는 거는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야. 역량만으로 가능한, 역량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 또 우연히 포착해 규칙을 확립해야 되고 또 기존 지지체를 기존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예술의 매체를 어떻게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기술적 지지체가 만들어지고 야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것도 예술이야. 지지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문단 가볼까요?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돼요. 근데 그 규칙은 예술가의 의지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연히 표현 가능성을 포착해내 규칙을 세움으로써 가능한 거야. 우연히 이거 이렇게도 쓰니까 재밌는데?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거지. 또 예술가의 현재 지지체를 기존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란 말이야. 그지?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새로운 거랑 결합해봐. 이런 시도는 예술을 사용하는 매체의 확장을 이끈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걸 거부하고 이것도 예술이야. 이걸 지지하게 된다는 거지.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예술이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술적 지지체 개념이죠. 첫 번째 문단은 좀 쉽지. 가는. 근데 나가 조금 복잡하단 말이야. 자, 나, 스림이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요. 나. 자, 봅시다. 첫 번째, 이거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란 제목 설치문. 이게 반향을 일으켰어. 왜 반향을 일으켰냐? 이거 예술이라고 불러야 돼, 말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술이라고 규정할 만한 기준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 시대를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폼에서 그러면 이건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포스트 매체 조건이고 예술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의 개념을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기술적 지지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지지체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지지체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야. 기준 지지체.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로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본 거야. 기존 매체, 지지체. 근데 포스트 매체 이전이니까 그 지지체는 대부분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 거야. 캔버스 안에 그려야 되고 또 색채를 써야 되고 질감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 물질적 지지체라고 불렀지. 근데 얘는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한원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 이런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본 거야. 저런 것도 예술의 구성 요소도 인정해야 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예술의 구성 요소, 조건으로 예술의 매체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합쳐서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불러? 기술적 지지체라고 본 거지. 이런
지지체가 나타난 예술 작품을 우리 뭐라고 불러? 기술적 지지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독수리부 있지? 그게 기술적 지지체가 되는 거지. 근데 기술적 지지체는 또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 우리 뭐라고 불러? 규칙이라고 부르지? 뭐 그림 그릴 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사진 찍을 땐 이런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게 규칙이야. 그래서 기술적 지지체에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 서로 규칙이 얽혀 있는 거야. 사진에 찍는 방법, 또 그림에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럼으로써 겹쳐짐으로써 포스트매트 조건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규칙 겹침이란 간단해.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아까 그러면 그 독수리부 있지? 그래서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 뭐 있어? 사진, 또 뭐 있어? 그림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지지체들, 시간, 공간 이런 지지체들이 있지? 그것과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 사진 촬영 기법, 그림 표현 기법, 또 번호를 맞추는 번호를 매기는 기법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럼 독수리부는 사진에 무슨 목과 시간을 붙이는 이런 다양한 게 어우러져서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가 된 거야. 서민 조금 이해돼?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야. 그래서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에다가 시간, 공간, 비물적 지지체가 복합 구조로 나타나. 그리고 규칙, 회화 방식, 사진 촬영 기법, 번호를 붙인 정식 이런 규칙들이 겹쳐져서 새로운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게 기술적 지지체인 거야. 그러면 기술적 지지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규칙을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확립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건 역량만으로는 안 돼. 역량 물론 있어야 돼. 역량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하고 그걸 규칙으로 확립함으로써 가능해. 또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기존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예술에서 사용하는 매체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 이렇게 쓰는 것도 예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 그러면 이것도 예술이야? 이것도 예술이야. 이거 예술이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술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예술이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예술이 아니다 라는 구속하는 굴레를 벗어나게 되고 이것도 예술이다 라고 지지하는 뭐가 돼?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요게 기술적 지지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세요.